카피 작법 제1조 1항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1조 1항이니까 뭐죠? 가장 중요한 거겠죠. 카피를 쓰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문장이 헌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거예요. 그럼 글을 쓰는데 혹은 카피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로 그림을 그려라. 글자로 그림을 그려라. 어떻게 글자로 그림을 그리죠? 캘리그라프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글을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구체적인 글은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졌잖아요. 굉장히 좋은 글이라는 거죠. 근데 추상적인 글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그림이 그려져서 좋네가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생생하게, 강렬하게, 또 오래 기억에 남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라고 하지 말고 장동건 동생일 거야. 예쁘다? 김태희 20살 때. 많다? 36만 7,800개. 꼼꼼하다? 손톱 10개 깎는데 꼬박 20분을 투자한다. 우리는 글을 쓰라고 하면 늘 이 왼쪽에 있는 표현, 왼쪽에 있는 표현은 할 얘기 다 했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보다 내 얘기를 재미있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을 자꾸 오른쪽에 있는 묘사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왼쪽이 추상적이라면 오른쪽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머릿속에 그림이 훨씬 쉽게 떠오른다는 거죠. 이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나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녹그릇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카피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의 혼,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 전통, 혼, 조상, 소중, 문화유산. 좋다는 단어는 다 갖다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개념어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기가 도무지 힘든 것들이죠. 이거를 아무리 재배열하고 다시 배열한다 해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저런 제품, 저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 또 되게 저렇게 씁니다. 저렇게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카피라이터는 저런 단어들을 받으면 그거를 막 이렇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단어들을 다 입에 넣고 와자가작 씹어서 삼키고 이 안에서 막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다른 문장 하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자, 저런 단어들을 다 쓰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카피.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황희정승과 겸상입니다. 그림 굉장히 쉽게 그려지죠. 저기에 전통, 조상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 어려운 단어, 개념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황희정승이랑 나랑 다이다이로 앉아서 밥 먹는 그림이 굉장히 쉽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성의 힘이라는 거죠. 벌써 27년 된 제 결혼식 청첩장 앞면인데요. 이런 카피가 적혀 있어요. 추운 날 국수 따끈하게 말아놓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뭐 행복하게 뭐 사랑하며 살게, 이거 그림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구체성이란 거를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라이터 지망생들, 학생들한테 그 실습을 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냅니다. 연필심이 금방 닳지 않아 오래 쓰는 연필. 그러니까 오래 쓴다는 얘기를 그냥 오래 쓴다고 하지 말고 오래 쓴다는 게 느껴지게끔 다른 표현을 한번 해봐라. 학생들이 막 실습을 했겠죠.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쓴 거니까 아마추어가 쓴 거예요. 직업 카피라이터가 쓴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한 5분 정도 생각하면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래 쓴다는 얘기를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연필 한 자루로 8만 대장경을 쓰다. 철수 아빠가 썼다. 철수가 쓴다. 구두굽도 놀란 연필. 제 키는 12년 동안 12cm입니다. 연필 깎기는 타임캡슐에 넣어두세요. 동해물이 말라도 백두산이 달아도. 다 되게 신선하죠. 재밌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카피는 구체적이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쉽다. 그려지니까 더 쉬운 거죠. 재밌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가 어지럽게 돌아다니지 않고 문장의 중심을 명사가 꽉 잡아주고 있다. 뭐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겠죠. 타임캡슐 이런 거겠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1시간 이상 떠들겠지만 다 머릿속에 넣고 가기 힘드시면은 이 뇌 한가운데에 딱 세 글자 구체성 이거를 크게 새겨가지고 내일부터 글 쓸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냥 쓰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써야겠다. 내 글을 읽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면은 조금씩 글이 바뀝니다. 내가 10문장짜리 글을 쓰면은 10문장 전체가 10개의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문장이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글 전체의 힘이 그 두 문장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체성. 이게 가장 글 쓸 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죠? 가수 정태춘입니다. 정태춘은 저는 가수라기보다도 그냥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써서 30년 이상 밥 먹고 사는데 네가 글 쓰는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가를 3명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뭐 소설가도 꼽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정태춘이라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이 사람의 노랫말을 제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글쓰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태춘의 노래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되게 오래된 노래입니다.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한 7분 돼요, 노래가. 그래서 다 듣기는 힘들고 앞부분만 잠깐 들어볼 텐데요. 그냥 듣지 마시고 눈을 감고 가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노래가 달리 들립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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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d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내가 장마철 어느 날 종로 2가나 3가 어딘가에서 우산도 없이 그냥 비에 흠씬 젖으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느낌. 이게 구체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7분짜리 전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낯설게 불편하게 조합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단어와 단어를 끊임없이 조립하는 행위이죠. 단어를 계속 조립해서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또 문장 몇 개를 또 조립하면 글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단어와 단어를 조립할 때 늘 해왔던 익숙한 단어를 조립합니다. 근데 익숙한 거는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내 글을 읽는 사람도 익숙한 거거든요. 별 거기에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낯설게 지금까지 조합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합을 해보라는 거죠. 그 불편하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합니다. 그게 글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붙으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로미오와 성추장을 딱 붙이면 저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조합, 낯선 조합 이거는 헤드라인이나 슬로건이나 혹은 뭐 제목이나 아니면 이메일에 이렇게 낚시글의 제목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만나면 반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쓱 지나칩니다. 뭐 또 그게 있네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름다움과 꿈을 조합하면은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던 조합이죠.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금수강사. 이런 걸로 이 어텐션을 받아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름다운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본다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아름다움과 고리대금업자를 붙인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이게 대체 뭔 얘기지 하면서 시선이 간다는 거죠. 이게 불편함의 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낯선 것, 불편한 것을 만나면 반응이라는 것을 바로 어텐션입니다. 카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카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읽는 일반 책들, 베스트셀러 제목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 불편한 조합을 시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광활한 인간 정도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자, 광활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돼지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조합을 했죠. 광활한 인간 이건 좀 불편한 조합이에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효과도 준다. 영어 수업, 수학 수업이 아니라 엄마 수업. 한여름의 소나기가 아니라 한여름의 방정식. 현악 콘서트가 아니라 심리학 콘서트. 우물가의 두꺼비가 아니라 화요일의 두꺼비. 또 오래된 미래. 이거 되게 불편한 조합들이죠. 그 제목의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책 제목만 그럴까요? 영화 제목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죠. 자, 불편한 조합 생각나는 영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걸 거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죠? 살인의 추억, 우아한 거짓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이영애 대사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만약 이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너나 잘해 였으면 아마 기억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였으면 역시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나라는 낮춤말과 잘하세요라는 높임말의 불편한 조합이 이 한마디의 힘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꾸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사람들이 귀가 커지게 만들려면은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요. 늘 익숙한 데서 자꾸 벗어나려는 노력. 이것도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그러니까 모든 글은 제목과 본문이 있죠. 근데 대개 제목은 짧고 본문은 어느 정도 양이 됩니다. 근데 본문을 광고 카피에서는 몸통 글이라고 해서 바디 카피라고 해요. 그래서 바디 카피 쓰는 법, 본문 쓰는 법은 본문 쓰는 법이 한두 가지겠어요? 수십 가지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 바꾸면 글이 완전히 바뀌는 그 팁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본문을 쓸 때는 연필을 내려놓는다. 연필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부엌칼을 든다. 부엌칼을 들고 깍두기 썰듯이 깍둑깍둑, 김밥 썰듯이 잘게 쪼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단문으로 자꾸 쓰라는 거다. 문장을 길게 늘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쓰는 내가 쓰기 쉽게, 쓰는 내가 쓰기 편하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글을 왜 쓰죠? 읽히려고 쓰는 거잖아요.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근데 한 문장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게 세 문장, 네 문장으로 쪼개면 굉장히 경쾌하게 내가 쓴 글을 툭툭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이렇게 마침표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글쓰기를 멈추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한번 쪼개보세요. 틀림없이 쪼개집니다. 그게 진짜 읽히는 글이 된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 가끔 누구나 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눈은 틀림없이 글자를 따라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내가 읽고는 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하면서 화장실 가서 막 세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책을 들고 앞으로 돌아가서 집중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글은 다시 읽어도 또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독자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작가 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안 읽히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글의 대부분은 한 문장이 굉장히 길다라는 공통점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주어는 저 위에 있고 막 세 줄, 네 줄 내려와서 여기 수로가 있고 이 긴 거리를 달려오다가 막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문이 나타나고 주어와 수로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글들이 되게 문장이 길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허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으로 쪼개면 이게 내가 비문을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이미 고쳐져 있어요. 문장을 쪼개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SNS를 하는데요. SNS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더니 제 아는 친구가 제 글을 공유하면서 위에 자기 생각을 한마디 달았어요.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제 마음과 똑같은 정카피님의 그분이 돌아가신 날 썼던 글을 공유해 봅니다. 뭔 얘기죠? 이 친구 꽤 글을 잘 쓰는 친구인데도 이런 글을 생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 문장에 우겨 넣다 보니까 글이 꼬여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한 세 문장 정도로 나눠볼까요? 굉장히 받아먹기 쉬운 글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 정카피님이 쓴 글,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공유해 봅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그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이 뇌 한가운데 딱 세 글자 뭐라 그랬죠? 구체성, 이 세 글자를 각인시켜 놓으라 그랬는데 우리 머리 이 뇌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아까 구체성이라고 색인데 바로 아래에 약간 작은 글씨로 부억칼 요거 같이 세트로 각인을 시켜놓고 내일부터 글 쓸 때 구체성 부억칼, 구체성 부억칼 요거 두 개를 신경 쓰면서 써보세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정말로 야, 네 글이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글에 힘이 붙은 것 같아 라는 반응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